오늘 정준길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혹시 개인 사찰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는데요. 이 검찰에 계시면 좀 이렇게 도청, 감청 좀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검사 시절에 제일 핫 이슈는 네. 과연 핸드폰이 도청이 되는지여버렸어요. 아, 네.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은 도청이 안 된다, 도감청이 안 된다, 된다, 이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뭐 특수수사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 핸드폰에 대한 어떤 도감청을 청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옛날에 검사하셨군요. 예. 그 당시에. 좀 오래되셨군요. 한 10여 년 전 얘기니까. 근데 저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네.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꺼둬라. 네, 그렇죠. 우리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저걸 켜두면은 어쨌거나 위치 추적도 되고 그러니까 꺼두면 조금 안심이 된다. 오늘 아침에 도감청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강의를 들은 기분인데요.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위치 추적을 꺼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저 핸드폰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증거 자료예요. 왜냐하면 저거를 가지고 있으면 동선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이 언제 어디로 움직였는지가 그대로 위치 추적이 되면 나와요. 근데 저 위치 추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평소에는 의미가 있는 게 뭐 내비게이션은 길 찾는 것부터 뭐 음식점 찾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저걸 켜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이 어떤 동선을 통해서 움직였는지,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 시간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있어요.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도 켜놓으면 그런 영향이 미치는데,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 단장님 핸드폰 보니까 다 켜져 있더라고요. 아, 예. 저는 끈다고 껐는데 가끔씩 지 맘대로 또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장님 핸드폰은 그냥 다 이렇게 노출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면 됩니다. 네,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는 내 핸드폰은 누군가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생각하고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은 누군가가 보고 있고 또 듣고 있다, 또 노출되었을 때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참 이게 핸드폰이라는 걸 버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지금 방금 보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개인통신 자료 100만 건을 수집을 했대요. 2달 동안에.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이건 뭐 그냥 정상적인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사상 국정원과 경찰, 검찰은 통신자료 열람이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요. 그랬었죠. 또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대국민 사찰이라고 비판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달 동안 100만 건을 했다 그러는데 과거의 그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네. 숫자가 비슷해요. 네. 그럼 본인들이 그게 뭐 도감청을 하고 있다, 사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면 네. 결국 본인들도 도감청하고 사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변명하는 게 정부에서 변명하는 거 보면 과거의 정부가 네.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고 하면 수사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다면은 야, 우리가 잘못 알았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있으니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했던 그 어떤 말에 스스로 발목이 기억을 잡히는 형국이다.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를 갔더니 우리 홍 대표께서 되게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네. 홍준표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뭐 정책위장, 그리고 최고위, 네. 그리고 사무총장 네. 핸드폰을 일단 털리고 있다고 봐라,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갑자기 제가 아까 핸드폰을 들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싹 내려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본다면, 제가 어떤 범죄에 연루가 안 되었는데 보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이거 개인 사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과거에 적어도 민주당이 우리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부를 향해서 문제 제기한 것과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문제 제기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너무 점잖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과거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하면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사찰 의혹을 제기한 거니까 니네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고 이렇게 그냥 점잖게 얘기할 문제인 것인지 네. 최소한 과거에 그런 잘못된 사찰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전에요. 이제 아마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홍 대표의 수행 비서의 핸드폰이 털렸대요. 그래요? 사찰을 당했대요. 네. 그러니까 사찰이라기보다는 뭐 통신 기록을 조회했대요. 네. 근데 군대에서도 조회를 했대요. 군대에서 왜 조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무슨 네. 검사 출신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뭐 군인과 관계된 어떤 범죄 공범 내지는 뭐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통신 자료 조회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도감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무분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네. 하나도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너희 과거에 이것을 그러니까 사찰, 감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잘못된 거면 사과해라. 그 다음에 니네 대책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대책 뭐 세웠느냐. 왜 안 세웠느냐. 문제 제기해야 된다. 저는 내일 제 거 혹시 털렸는지 전 통신사에 가서 한번 알아볼 생각이에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제게 만약에 감찰,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됐다면 네네. 전 이걸 문제를 크게 삼을 생각이에요. 그렇죠. 왠지 알아요? 원래 이게 그렇게 하면은 본인한테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알려주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그때 법을 만들어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와요. 네네. 한 2달 더 지나고 3달도 지나고 이렇게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유채구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자료에 대한 조회가 있었는지 여부. 제가 먼저 찾아보려고 그렇죠. 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제때 통보가 되었는지 그렇죠. 여부. 두 가지 따져봐야 되겠죠. 아니죠, 3가지죠. 전 범죄에 연루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왜 제 걸 갖다가 했는지.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 네, 그래서 그렇게 3가지를 제가 따져볼 생각인데요. 네. 지금 좀 재밌어졌어요. 네. 아마도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하여튼 나오면 저는 방송을 아주 재밌게 찍을 건데 예.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연휴 끝나는 약간 연휴가 끝나면서 조금 무기력해졌거든요. 왜 연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꿈속을 걷다가 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졌습니다. 어쨌거나 국민들에게 어떤 구실을 거쳐가지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뒤질 수 있냐고 막 몰아치던 그 당시 야당이었죠.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후보 시절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요. 야, 역시나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굉장히 바빴어요. 수제비 먹고 뭐 장도 보러 가고 그랬는데요. 안동 화해마을을 방문한 뉴스가 보도됐었어요. 네, 안동을 방문해서 제조산하와 뭐 징비 정신 되새긴다. 뭐 이렇게 적었대요. 도대체 제조산하이? 이게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적었습니까? 예,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많은 데 중에 안동을 갔느냐.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TK 지역 방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TK 지역의 최초 방문지로서 안동을 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안동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히 그 안동을 방문한 이유 중에는 바로 안동은 유명한 안동 김 씨와 또 안동 권 씨가 있지만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님. 헛제사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었어요? 아예 아닙니다. 저는 하도 수제비 먹고 이렇게 먹으러 다니고 그러길래 헛제사 밥 먹으러 안동 간 줄 네. 알았습니다. 유성룡 선생의 이 서당도 이제 거기에 있어요. 네. 근데 네. 잘 아시겠지만 서해 유성룡 선생은 그 조선 선조 시대에 영의정을 하고 네. 이순신 장군을 추대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서해 유성룡과 관계된 징비에 관계된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네. 제조산하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당시에 상당히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유성룡 선생께 격려하는 의미로 이 제조산하라는 말을 보냈대요. 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은
결국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느냐? 지금의 현재 분위기나 상황을 봐서는 바로 적폐청산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유성룡 서예 유성룡이 쓴 징비록이라는 책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징비의 의미는 전에 있었던 잘못과 비리를 경계에서 삼가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바로 이 적폐청산을 통해서 제대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개인 사찰은 안 했겠네요. 네? 개인 사찰은 안 했겠네요. 아니죠.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선 적폐청산은 결국은 인적청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래도 거고. 설마 징비 뭐 설마 이렇게 나쁜 편법을 써서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요. 네.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저희 자료화면 들어갈 거예요. 자료화면 들어갈 거니까 그냥 뿌옇지만 대충 보시고요. 자료화면 저희 PD가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넣어주실 건데요. 여기 가서요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안동 양반집에 올라가서요 옆에 여성분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구두발을 신고 그 집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게 구두 신고 올라가는 데인가요? 아니죠. 아마 그 개인 집 내지는 뭐 어떤 그 문화재 같은데요. 네. 적어도 그렇게 신발을 신고 마루에 올라가는 것은 기본 예의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탁현민이 옆에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신발이 낡아서 탁현민이 낡은 신발 보여주려고 신고 올라가라고 한 거 아닐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그 사진 말고 또 재미난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이 하회 마을에 네. 그 아주 유명한 무형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하의 별신구 탈. 예. 네. 이제 공연을 하는데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갔을 때 그걸 봤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관람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거기에 이제 이 구슬 이렇게 어깨 별신구 탈놀이를 하는데 중간에 그걸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 사람이 탈을 쏘고 쑥 한 바퀴를 돌다가 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서 손을 딱 잡습니다. 네. 딱 잡고 이렇게 세워요. 네.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갖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네. 그 사진이 찍혔어요. 네. 그리고 그 사진이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됐는데 그림이 그럴듯합니다. 네. 이거는 또 탁현민의 작품이 아닐까. 그러면 탁현민이 따라갔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요거는 준비해서 따라가면서 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근데 거기 올라갈 때는 요거까지 세세하게는 못 살펴준 거죠. 만약에 단장님이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네. 제가 옆에서 연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되게 멋있는 장면이요.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셔도 이렇게 탁 마시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여심을 자극하도록 제가 이렇게 예. A부터 Z까지 연출해 드릴게요. 이 연출이 하다가 중간에 멈추니까 신발 신고 올라가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참 재미난 현상이 네.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별신구 탈놀이를 할 때는 네. 그 진행자가 어떻게 사실 대통령이 앉아 계신데 그 대통령 손을 잡아 끄는 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쓱 잡아 끄니까 아주 스스럼 없이 일어나서 어깨춤을 추는 어떤 이런 장면을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연출하는 걸 보면 역시 참 쇼통은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이맛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이거는 막 방송으로 나가요. 네. 근데 지금 보여주신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구두 사진. 그거는 그 구두발로 올라간 그 사진은 언론에 나온 사진이 아니에요. 지역에서 그걸 보시던 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갖고 개인 SNS에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에서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자, 내 일찍이 안동의 방가 마루에 구두발로 오른 자는 외정 때 일본 헌병놈밖에 없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사정이 그러한데 어찌 이와 비슷한 일이 광복 70년이 넘어선 대명천지 개명된 세상의 오늘에 있어 그것이 내 눈앞에 전개된단 말인가. 참으로 부끄럽도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보세요. 절대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가짜 사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네요. 언론이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문제된 장면들은 전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 언론이 기울어도 상당히 기울었다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그죠? 연출된 이런 것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을지 그런 점이 걱정이 되네요. 근데 단장님 지금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런 얘기 아세요? 쇼 프로그램 되게 재밌었던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어떤 쇼 프로그램? 그냥 쇼 프로그램 뭐 쇼야 재밌죠. 뭐 재밌는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쇼 이런 거예요. 뭐 옛날에 일요일 밤에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쇼 프로그램은 언젠간 끝이 나요. 네. 네. 자, 그런데 연휴가 있었는데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연휴 동안? 네, 영화 하나 봤습니다. 한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야당과 여당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른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예, 본 것 같네요. 저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요. 예.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예. 예. 우리 홍 대표도 보셨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야당과 여당에서 그 영화를 보고 어쩜 이렇게 해석이 다른지. 네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오는 주인공들을 누군 누구 같다 이러고 있는데요. 네네. 단장님은 그 영화 보고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영화의 의도가 무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결국은 흔히 말할 때 바로 인조죠. 네. 인조가 그 삼전도의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은 네. 결국 징비 정신, 징비를 하지 않았다. 유성룡이 그토록 징비록을 쓰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네. 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 이 김은혜 이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을 영화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깊이 반성해야 될 분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데 문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무슨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왜 감동받았는지 알아요. 예. 인사 참사를 본인이 하셨잖아요. 네. 네,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인사 참사하고 아직 내각도 구성이 안 됐으니까 네. 이제 인사 참사를 하지 말아야지. 정말로 이제 인사를 잘해야지.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반성. 반성 아니었습니까? 반성이 아니라 뭔가 감동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다시는 인사 참사.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어쨌거나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화를 보고 내가 나 스스로 징비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 하신 거는 기억이 없네요. 저는 홍 대표가 보셨다고 해서 잽싸게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요. 네. 약간 전 지루했어요. 너무 잔인해요. 계속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계속 걸려 있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교훈이 딱 하나였어요. 네. 뭔지 아세요? 뭡니까? 멍청한 왕을 만나면 국민들이 다 배가 고프고 춥구나. 세상에요. 전 딴 거는 감동적이지 않았는데 이 밀집을 다들 추워서 덮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가서 말을 먹여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거기서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줬다가 뺏는 건 어렵대요. 이따가 주는 건 쉬워도.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영화에서 다 교훈이 줬다가 뺏지 말자. 줬다가 뵙죠.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왕의 판단력이 참 중요한 것인데 또 더 문제는 결국은 잘못된 어떤 판단의 근거를 마치 그것이 충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네. 뭐 좀 말이 나와서 그 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왜 그리 그게 극형에 처하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최명길이 청진영에 네. 갔다 오면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죠?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까요? 쟤 좀 혼내주세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혼내주세요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네. 크게 혼내세요인데요. 단장님 근데 제가 줬다가 뺏는다는 부분을 지금 되게 방점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많이 주잖아요. 네. 끝까지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줬다가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년에 예상되어지는 게 아마 최저임금제 그렇죠.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일단 이번에 1년 동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현실을 보면 이게 10,000원까지 갈 상황이 못 된다는 상황이 되겠죠. 사실 유사한 상황이 사드 배치도 비슷한 거죠. 그렇죠. 사드 배치 절대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다가 결국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걸 보면 지적하신 것처럼 주는 것, 반대하는 것, 문제 제기하는 건 쉽지만 곧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전 정규직도요. 예. 네? 정규직. 네, 정규직 문제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어제 제가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교훈이 딱 하나였습니다. 줬다가 절대로 뺏지 말자.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줄 때 조심해서 주자. 주지를 말자. 네, 참 농담하듯이 실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검색어에 신혜원이라는 이름이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되게 친한 친구의 여동생 이름이 신혜원이었는데 전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이분이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양심 선언을 했는데요. 바로 이게 중요한 자료였죠. 바로 태블릿 PC였습니다. 태블릿 PC는 대통령을 탄핵까지 가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단장님 왜 1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기자회견을 한 걸까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이 지금 대통령님 탄핵과 관계된 이 재판의 진행상을 보면 참 재미나는 게 있어요. 시작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블릿 PC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증거에서 빠졌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 범죄 인정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도대체 태블릿 PC가 어디에 가 있는지 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1년 전쯤에 이 JTBC의 보도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도화선이 된 태블릿 PC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가짜였다, 뻥이었다 이러면은 이게 참 정말 허전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신혜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제 3학년 때 짝꿍 이름이 신혜원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인가 하고 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네.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일 먼저 지금 나오는 이유가 왜 양심선언이 늦어졌냐 이제 이 문제인데 지금 신혜원 씨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워낙 언론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언론을 신뢰하기가 어려웠다. 네. 그다음에 그 태블릿 PC가 내 PC 같기는 한데 도대체 그 내용이 네.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검찰 측에서 나온 태블릿 PC와 관계된 보고서, 검증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 나온 SNS팀 운영 방안 내용이라든지 전화번호 목록이라든지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다운받은 문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네. 아, 이거 그때 내가 쓴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양심 선언이 늦어진 이유에 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신혜원 씨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것을 신중하게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이것이 자꾸 늦었기 때문에 뭔가 진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참으로 부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JTBC 보도는 가짜 뉴스, 사기 뉴스가 그러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JTBC 방송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JTBC 방송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월간 조선 2017년 10월호에 보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 PC에 관한 아주 재미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JTBC가 이것을 그냥 PC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반용 PC. 근데 그게 하루인가 이틀 만에 태블릿 PC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입수 경위도 모 기자가 자기가 가가지고 심승희 그것을 기자였죠. 예, 뭐 이름을 얘기하기 그래서 좀 아니 그런데. 왜 제가 밝히냐면요. 예. 이건 어차피 뉴스가 나갔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건 이름을 밝혀야 되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확신에 차서 본인이 가져왔다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실명제. 요즘요 사과도 실명제고요, 쌀도 그렇네요. 실명제니까 그 맞습니다. 기자를 심수미 실명제를 기자. 왜 보호하세요? 예, 예. 네. 아니 뭐 보호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심수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가가지고 충전기를 끼워갖고 봤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나중에 그 당시에 그 경비를 했던 노모 씨라는 분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결국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태블릿 PC를 가져간 사람은 바로 JTBC의 김필중 기자라는 사람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왜 굳이 JTBC가 그것을 가져간 기자가 심 기자가 아니라 김 기자인데 심 기자라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했으며 그렇죠. 또 남자 여자도 다르잖아요. 굳이 과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뭔지도 문제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거기는 사무실이 방치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고 보안업체인 캡스가 관리를 하면서 그 출입구에 지문인식 시스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문이 인식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거기에 지문이 등록된 사람이 고영태, 박헌영, 전지영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드나들 수 있었던 곳이 아니라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 이 태블릿 PC가 계속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검증을 하기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중앙지법에 제출된 검찰의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거기에 PC 안에 사진이 1,900장이 넘게 있대요. 1,900장. 그죠? 근데 그 중에 최 씨와 관련 있는 사진은 단 2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거기에 많은 자료가 있고 관계된 수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중에 뭔가 대표적인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때 보여준 자료가 이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뭐냐? 거의 99.9%가 최 씨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과연 최순실이 사용했던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사진을 보면은 뭐 여성, 어린 여자애, 유치원생 뭐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뭐 행정관이 쓰던 거 아니냐라고 사진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그 조카 있었잖아요. 네. 시호. 네. 그 시호가 그게 이모거 맞다라고 증을. 그래 지금 뭐냐면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건과 관계에 대해서 등장한 태블릿 PC는 모두 세대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JTBC가 특종을 해서 거기에 뭔가 대단한 자료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것이 첫 번째 태블릿 PC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 최순실과 관계된 자료가 없고 특히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무슨 드레스덴 연설문인데 네. 그것을 마치 미리 최순실한테 그거 보내서 고쳤다고. 뭐 고쳤다 뭐 고칠 이런 수 없는 PDF 파일이에요. GIF 파일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파일 자체를 전송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볼 수만 있는 거지 고칠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많이는 다루지 않을 건데요. 얘기한 김에 나머지 PC 2개 얘기만 좀 마저 할게요. 다른 PC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특검에 가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제출한 태블릿 PC고 당시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의 그 장시호를 보석처럼 다뤘잖아요. 그렇죠? 완전 복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안에도 무슨 삼성과 관계된 자료가 일부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순실과 관계된 자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로서 별 의미가 없었고 마지막 PC가 뭐냐? 고영태가 2016년 10월 말쯤에 검찰에 제출한 또 PC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PC에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경천동지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사상 초유의 탄핵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그 이유와 원인이 됐던 바로 JTBC 단독 특정 보도인 바로 그 태블릿 PC에 관한 이 보도가 이게 도대체 육하 원칙에 따른 제대로 된 실체가 있는 보도였는지 여부는 이거는 두고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 당시 태블릿 PC가 가짜다 진짜다 말이 많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다 자기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임자가 안 나타났었어요. 근데 임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임자 거예요. 그러면 태블릿 PC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수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한 정말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현 여당에서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양지사 이미 지난 일 그만하자.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 그만해. 네. 그거 우리 대선 때 많이 들었던 말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미 뭐 그럼 대통령 탄핵도 다 되고 뭐 대통령 선거도 하고 정권도 바뀌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 없던 일을 할 수 있겠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대로 넘어가야지. 그런데요, 단장님, 고마할 게 따로 있지. 우리 야당, 제1야당은 뭐 고마해 하면 네 그러나요? 아니 걔네 그 사람들이 고마해 그럴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고마하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냐.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태블릿 PC 신혜원 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지금 방금 방송을 찍고 있는 도중에 벌써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최고위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홍준표 수행비서전화도 문정부 군검경서 통신조회 정치 사찰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최고위에서 발표했던 건데 제가 발표가 끝나자마자 홍 대표께서 바로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밤에 저는 기퉁이의 이름이 조금 나왔습니다. 암튼 이게 정치 사찰이든 아니면 개인 사찰이든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민간 사찰이든 전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했다면 왜 했는지 그리고 근거가 무엇인지 100만 건이나 2달 동안 수집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묘한 건 어제 이게 단독으로 TV조선 단독이었고 12시간 동안 다른 데서는 하나도 뉴스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설마 뉴스를 받지 않을까요? 앞으로도요. 이게 그냥 지나갈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아침에 회의에서 나왔더니 지금 계속해서 기사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제가 최고가 되어서 제일 뿌듯한 날인 것 같습니다. 묻힐 뻔한 기사를 끄집어내오는 역할이 우리 적반하장이 해야 되는 역할 같기도 하고 사명 같기도 합니다. 단장님 지금 이제 이 태블릿 PC도 그렇고 개인 사찰도 그렇고 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많은 것 같고 국감이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네. 방송을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적반하장이 사실은 11월부터 많은 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10월달 한 달은 유보를 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댓글을 써놨어요. 9월 말까지만 네가 한다며 왜 아직도 하냐 뭐 이렇게 좀 시비를 또 걸어놨는데요. 그런데 10월 달까지는 좀 알차게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장님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진짜 태블릿 PC라든지 개인 사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단장님 주특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뭐 불숲에 뛰어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꺼이 뛰어들겠습니다. 아유,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2017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빨간 날짜는 오늘로써 끝이 나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 아닌 시작, 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또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제가 느낀 감정은 정말로 줬다가 뺏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신과 간신도 한끗 차이다. 왜냐면요. 아무리 충신도 옆에서 제 혼자 이상한 이야기 합니다라고 하니까 간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오른손 자비가 왼손 나라에 가서 바보가 되듯이 그리고 원숭이 나라에 사람이 바보가 되듯이 정말 진짜 진정한 충신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똑똑한 왕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탁현민 언제 나가십니까? 저는 기승전 탁현민입니다. 계속해서 쇼하지 마시고요. 이제쯤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탁현민 못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탁현민이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탁현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탁현민이 만약에 한 거면 나가지 않을까요? 탁현민이 한 것 같진 않아요. 탁현민이 한 거면 나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요, 탁현민은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실수해서 괜찮아 앞으로 잘해 그럴 거예요. 그런 건가요? 예, 예. 네, 탁현민. 참 표창원도 가서 토론하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가십니까? 표창원 토론도 해야 되는데. 네. 네, 연휴가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준길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혹시 개인 사찰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는데요. 이 검찰에 계시면 좀 이렇게 도청, 감청 좀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검사 시절에 제일 핫 이슈는 네. 과연 핸드폰이 도청이 되는지 여부였어요. 네.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은 도청이 안 된다, 도감청이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뭐 특수수사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 핸드폰에 대한 어떤 도감청을 청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검사하셨군요. 예, 그 당시에 좀 오래되셨군요. 한 10여 년 전 얘기니까. 근데 저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네.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꺼둬라. 네, 그렇죠. 우리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저걸 켜두면은 어쨌거나 위치 추적도 되고 그러니까 꺼두면 조금 안심이 된다. 오늘 아침에 도감청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강의를 들은 기분인데요.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위치 추적을 꺼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저 핸드폰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증거 자료예요. 왜냐하면 저거를 가지고 있으면 동선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이 언제 어디로 움직였는지가 그대로 위치 추적이 되면 나와요. 근데 저 위치 추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평소에는 의미가 있는 게 뭐 내비게이션은 길 찾는 것부터 뭐 음식점 찾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저걸 켜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이 어떤 동선을 통해서 움직였는지,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 시간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있어요.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도 켜놓으면 그 영향이 미치는데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 단장님 핸드폰 보니까 다 켜져 있더라고요. 아, 예. 저는 끈다고 껐는데 가끔씩 지 맘대로 또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장님 핸드폰은 그냥 다 이렇게 노출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면 됩니다. 네,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는 내 핸드폰은 누군가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생각하고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은 누군가가 보고 있고 또 듣고 있다. 또 노출되었을 때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참 이게 핸드폰이라는 걸 버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지금 방금 보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개인통신 자료 100만 건을 수집을 했대요. 2달 동안에.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이건 뭐 그냥 정상적인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사상 국정원과 경찰, 검찰은 통신자료 열람이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요. 그랬었죠. 또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대국민 사찰이라고 비판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달 동안 100만 건을 했다 그러는데 과거의 그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네. 숫자가 비슷해요. 네. 그럼 본인들이 그게 뭐 도감청을 하고 있다, 사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면 네. 결국 본인들도 도감청하고 사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변명하는 게 정부에서 변명하는 거 보면 과거의 정부가 네.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고 하면 수사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다면은 야, 우리가 잘못 알았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있으니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했던 그 어떤 말에 스스로 발목이 기억을 잡히는 형국이다.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를 갔더니 우리 홍 대표께서 되게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네. 홍준표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뭐 정책위장, 그리고 최고위, 네. 그리고 사무총장 네. 핸드폰을 일단 털리고 있다고 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갑자기 제가 아까 핸드폰을 들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싹 내려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본다면 제가 어떤 범죄에 연루가 안 되었는데 보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이거 개인 사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과거에 적어도 민주당이 우리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부를 향해서 문제 제기한 것과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문제 제기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너무 점잖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과거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하면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사찰 의혹을 제기한 거니까 니네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문제인 것인지 네. 최소한 과거에 그런 잘못된 사찰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전에요. 이제 아마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홍 대표의 수행 비서의 핸드폰이 털렸대요. 그래요. 사찰을 당했대요. 네. 그러니까 사찰이라기보다는 뭐 통신 기록을 조회했대요. 네. 근데 군대에서도 조회를 했대요. 군대에서 왜 조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무슨 네. 검사 출신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뭐 군인과 관계된 어떤 범죄 공범 내지는 뭐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통신 자료 조회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도감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무분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네. 하나도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너희 과거에 이것을 그러니까 사찰, 감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잘못된 거면 사과해라. 그 다음에 니네 대책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대책 뭐 세웠느냐. 왜 안 세웠느냐. 문제제기 해야 된다. 저는 내일 제 거 혹시 털렸는지 전 통신사에 가서 한번 알아볼 생각이에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TK 지역 방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TK 지역의 최초 방문지로서 안동을 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안동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히 그 안동을 방문한 이유 중에는 바로 안동은 유명한 안동 김 씨와 또 안동 권 씨가 있지만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님. 헛제사밥 먹으러 간 거 아니었어요? 아예 아닙니다. 저는 하도 수제비 먹고 이렇게 먹으러 다니고 그러길래 헛제사밥 먹으러 안동 간 줄 네. 알았습니다. 유성룡 선생의 그 서당도 이제 거기에 있어요. 네. 근데 네. 잘 아시겠지만 서해 유성룡 선생은 그 선조, 조선 선조 시대에 영의정을 하고 네. 이순신 장군을 추대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서해 유성룡과 관계된 징비에 관계된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네. 제조사나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당시에 상당히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유성룡 선생께 격려하는 의미로 이 제조사나라는 말을 보냈대요. 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은 결국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느냐? 지금의 현재 분위기나 상황을 봐서는 바로 적폐청산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유성룡, 서해 유성룡이 쓴 징비록이라는 책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징비의 의미는 전에 있었던 잘못과 비리를 경계에서 사물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바로 이 적폐청산을 통해서 제대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개인 사찰은 안 했겠네요. 네? 개인 사찰은 안 했겠네요. 아니죠.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선 적폐청산은 결국은 인적청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래도 거고. 설마 징비 100개, 제게 만약에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됐다면 네네. 전 이걸 문제를 크게 삼을 생각이에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원래 이게 그렇게 하면은 한 본인한테 달 알려주게 뒤에 돼 있잖아요. 알려주게 되어 예, 예.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그때 법을 만들어 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와요. 네네. 한 2달 더 지나고 3달도 지나고 이렇게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유채구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자료에 대한 조회가 있었는지 여부. 제가 먼저 찾아보려고 그렇죠. 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제때 통보가 되었는지 그렇죠. 여부. 두 가지 따져봐야 되겠죠. 아니죠, 3가지죠. 전 범죄에 연루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왜 제 걸 갖다가 했는지.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 예, 그래서 그렇게 3가지를 제가 따져볼 생각인데요. 네. 지금 좀 재밌어졌어요. 네. 아마도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하여튼 나오면 저는 방송을 아주 재밌게 찍을 건데 예.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연휴 끝나는 약간 연휴가 끝나면서 조금 무기력해졌거든요. 왜 연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꿈속을 걷다가 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졌습니다. 어쨌거나 국민들에게 어떤 구실을 거쳐가지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뒤질 수 있냐고 막 몰아치던 그 당시 야당이었죠.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후보 시절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요. 역시나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굉장히 바빴어요. 수제비 먹고 장도 보러 가고 그랬는데요. 안동 화해마을을 방문한 뉴스가 보도됐었어요. 근데 안동을 방문해서 제조산하와 징비 정신 되새긴다. 이렇게 적었대요. 도대체 제조산하이? 이게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적었습니까? 예,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많은 데 중에 안동을 갔느냐.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TK